그러면 이제 소장님처럼 물린 주식이 많은 분들은 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홀딩이 낫다라 봐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 기업들을 지금 타이밍에 팔아야 될 필요는 없다. 소장님은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올해 저희가 한번 1분기 때 뵀던 것 같은데. 그때 뵀을 때보다 지수가 많이 하락했죠.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계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좌는 힘들었죠. 제가 계좌 열어보진 않았어요. 주식도 팔지도 않았고. 근데 열면 팔까봐. 근데 이제 잠을 좀 못 자고 사람이 견디고 있는 중인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 아닐까. 좋은 날을 위해서. 저 보시면 뒷머리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 흰머리들. 아니 좀 약간 원형 탈모도 온 것 같아요. 진짜. 원년 타면 얘기 안 하려고 했죠. 약간 그건 약간 좀 실례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계좌 한번 열어보시면 그 탈모가 한 군데 더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느꼈던 거죠.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회사가 제가 없을까. 현재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나오면 정말 사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좌는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힘들 거예요. 계좌가 이제 그 마이너스, 올해 기준했을 때는 어쨌든 플러스는 아니고 빨간색, 그쵸? 파란색이 가득했던 거죠, 파란색.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뭘 샀다 하더라도 수익이 난 것보다 손실 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손실률은 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조금 재편을 했던 거는 스몰캡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한 거지. 저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 아닐까. 지금 계산을 일부러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하는 순간 팔고 싶을까 봐. 교체 매매하고 싶을까 봐.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린 주식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또 한 주도 팔지는 않았다면서요? 안 팔았죠. 네네.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하나를 팔잖아요. 다 팔고 싶어요. 보유 종목들을 싹 다. 그리고 새로운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안 파는 쪽이에요, 주로. 조금 이제 지수가 안 좋거나 지수가 안 좋아질수록 매도를 오히려 더 안 누르고 지수가 올라가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수익률이 너무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다. 이랬을 때 이제 매도를 누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매도를 좀 누르고 싶은 거는 인플레 대비해서 조금 해놨던 섹터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떤 섹터죠? 정유? 정유. 정유라던가 스몰캡 위주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쪽 관련을 해서. 그것들은 조금 매도를 지금 누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는데 그냥 지금 전반적으로 이걸 열어보려고 하는 순간 다 뒤죽박죽 될까봐 그냥 덮어버렸어요. 저는 딱. 그러면 이제 소장님처럼 물린 주식이 많은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홀딩이 낫다라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장 하락이 7주 연속 음봉이었어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7주 연속 음봉은 닷컴 버블 이후로 이렇게 최장기 하락은 처음입니다. 닷컴 버블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렇게 길게 하락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다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이번이 바닥이다. 이게 저점이다. 이번만은 이제 반등할 거다라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사람 꼬시기용이라고 해서 10번의 반등 시도가 있었어요. 7주 동안. 근데 그때마다 다 물린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사람들이 이게 반등이다 해서 아마 물타기 하셨던 분들은 다 아마 지금 물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7주 연속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도 이건 거죠. 그러면 이 터널이 끝에 다 오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이거 V자 반등일지 잠깐 침체하다가 나중에 몇 달 뒤에 반등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가 그러면은 내가 팔아야 되는 가격인가?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산 가격을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지금 가격만 보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 만약에 저였다면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 근데 다시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시간이 나중에 해결해 줄 것이다. 제가 산 기업이 문제가 있는 기업도 아니고 그럼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리신 분들도 특별한 자신의 개별 종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럼 현재 주식시장 점검이랑 하반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소장님? 시장이 예측 불허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만 해도 이제 지수가 2200에서 1400을 찍고 반등을 줄 때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2200 정도까지 회복하는 게 정상이라 생각했는데 그 뒤에 3300까지 올라버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시장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이번에도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이 정도면 멈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 이상으로 내려버리고
그러면 한 3주, 4주 하락했으니까 이제 반등을 주지 않을까 했더니 더 내려버려요. 그냥 7주 연속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반등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또 악재 하나가 터졌죠. 무슨 악재? 더 나올 악재가 있나요? 요즘 뭐 제가 봤을 때 악재는 네. 거의 나와 있는 거에 계속 반복과 맞아요. 계속 쌓이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악재가 없다. 이제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그렇죠. 이제는 호재밖에 안 남았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어제 날짜로 원숭이 두창. 그 키워드는 봤는데 도대체 뭐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는 좀 천연두에 가깝다라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그건데 천연두라는 거는 인류가 해결한 최초의 바이러스자 마지막 바이러스로, 그러니까 다 인류가 잡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다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불주사라던가. 예,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라던가 좀 이쪽에서는 좀 있었던 건데, 그게 갑자기 유행을 하는데 15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던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좀 이상하다, 그냥 좀 주의를 하자 이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증시로서 약간 한 번 더 공포를 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미 들은 악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금리 인상도 예전에 엄청나게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놀랬는데, 뉴스들을 보면은 막 수포가 나오는 막 좀 약간 징그러운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설명보다 사진 한 장으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딱 주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적응이 되려면 시간이 또 걸리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반영된 시장은 하반기는 좀 어떻게 올라가나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라 그러면 저는 하반기는 괜찮을 거라 봤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까지 깊게 하락을 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봤어요. 그냥 보합 아니면 상승. 여기서 더 내리기도 쉽지가 않다. 뭐 기초적으로 뭐 빅테크 지수들을 보게 되면은 구글이 PER 20배밖에 안 됩니다. 뭐 메타는 15배, 넷플릭스 17배, 애플이라고 해봤자 뭐 한 23배 정도? 그렇게 보면은 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데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좀 많이 났네. 예, 그럼 여기서 더 내린다 그러면은 그냥 세일에 더 세일인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공포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또 공포의 종류가 바꿔가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매도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반기쯤 됐을 때는 그래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다뤘는데 그동안 7주 동안 호재에 대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세용지마라고 해서 악재만 가득할 리도 없는 거고, 또 호재만 가득할 리도 없는 거고, 악재가 많이 나왔으면 호재가 나오는 시기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악재가 올해 내내 뉴스로 도배가 될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호재가 나올 때가 되는 거고, 그때 되면 또 반등이 나올 거고. 근데 이게 어느 타이밍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 기업들을 지금 타이밍에 팔아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반기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쵸. 어쨌든 지금이 너무 싼 구간이다. 그래서 네. 팔 이유가 없다. 이미 물렸다면.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진 주식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100배짜리들도 있을 거고, 네네. 예, 뭐 15배짜리도 있을 거고. 네. 예. 그 이야기는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자, 하락의 진짜 원인은 뭐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멘트를 좀 하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뭐 사실 시장이 이 물가 상승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하면서 연준에서 이제 이걸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주요 이슈 중 하나였는데. 금리 인상의 기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였죠. 그렇죠. 인플레가 적당하던 시절, 뭐 작년부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인플레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 거예요. 유럽, 중국, 미국 네. 세 개 나라가 동시에 좋아져야 돼요. 네. 그랬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코스피 주식들도 호황에 같이 오고,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개만 안 좋아도 뭐 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만 괜찮았고, 유럽은 지금 러시아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졌고, 중국이라도 버텨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개만 좋고 두 개가 나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혼자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서로 뭐 물건을 팔고 사주고 해야 되니까 미국도 뻘쭘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좋았던 그 경제 지표들이 서서히 약간 정체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게 미국이었죠. 그럼 하나는 무승부, 하나는 패패.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체기가 아니냐 네. 두려워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인플레가 문제다. 지금 모든 거는 인플레가 우선 해결돼야 됩니다. 네. 그 인플레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유럽이 다시 안정화가 되고 소비가 돼요. 지금은 겁에 질렸기 때문에 여기는 소비가 약간 응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상하이 봉쇄가 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갔지만 결국은 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예. 뭐 봉쇄 정책 이건 풀리겠죠. 예, 언젠가는 풀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을 3.5%까지 보고 있었다가 이번에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2.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미국이 2.8을 예상한다 보니까 이것도 뭐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은 7% 가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말도 안 되게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쓸 건데 네. 중국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나쁠 때는 굉장히 나쁘게 쪼우고 또 좋을 때 부양은 또 엄청나게 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하이 봉쇄가 풀리는 시점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건데 네. 그 부양책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소한 미국보다는 좀 더 위로 두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좀 호재 중에 하나는 중국이 조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보는 게 있고요. 이제 러시아 쪽은 솔직히 예측이 너무 좀 어려운데 그렇죠. 이거는 뭐 러시아 전쟁 전문가들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러시아는 장기전이 자기들이 유리하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유럽 쪽이 생각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냥 보통 정도에서 좀 더 좋은 정도. 네. 예, 하반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가에 꺾이죠. 꺾인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니까 같이 꺾여버리죠. 경기가 좋아야 그래도 물가가 오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생각을 많이 해요. 경기도 꺾이고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은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도 꺾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물가가 꺾였으니까 다시 또 이제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겠다. 또 경기도 침체되는데 굳이 뭐하러 금리를 빨리 올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 속도도 조절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아까 말한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러시아 봉쇄 해제라던가 뭐 이제 엔데믹 선언이라던가 이런 다른 호재들이 터졌을 때 오히려 이제 더 좋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홀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홀딩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면 연준에 이제 그 긴축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사그라들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마지막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결국 인플레에서 가장 근저가 뭐였냐면 유가였었는데 오펙에서 증산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교적인 갈등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외교적인 갈등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우디의 빈살만이 이제 그 형을 이제 좀 제거하면서 그 문제가 이제 벌어졌었던 건데 민감한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론을 하면서 사우디랑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증산을 하자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들어주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서 사우디가 지금 이번에 중국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러시아도 좀 어느 정도 잠재우고 사우디도 좀 길들이기를 하려면 석유로 치킨 게임 한번 걸어야 됩니다. 셰일이 많이 있죠, 미국에. 그럼 이 셰일을 언제 터트릴 거냐가 이제 카드인데 이거는 그냥 미국 마음이에요. 그럼 저희가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친환경에 대해서 한 타이밍을 접고 셰일을 터트리게 되면은 인플레는 굉장히 빠르게 잡힐 수도 있겠죠. 자, 유가가 100달러 넘을 거라고 이제 작년에 말했었잖아요. 네. 올해 이제 100달러 넘었었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죠? 지금 110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게 경기에 제일 좋은 정도는 한 80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80에서 지금 상황을 좀 계산했을 때 90 정도까지 이렇게 됐을 때가 좋은 건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오펙이 증산을 안 하려고 했던 문제들 그리고 바이든이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네. 셰일가스 증산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공급은 막혀버렸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엔데믹 분위기는 자꾸 돌아오다 보니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막히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예전 대비를 했을 때 60에서 한 80까지도 봤었는데 친환경 때문에 90 언저리까지 봤던 거고 지금 분위기가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먼저 선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원유 선물 가격을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100달러를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었던 건데 러시아 사태까지 터지면서 130불 근처까지 찍었었어요. 그러다 지금 좀 떨어지고 좀 진정된 게 110달러. 근데 이게 오래 가진 못할 거라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인플레 물가 지수를 계속 건드릴 거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면 중간 선거 직전쯤 해서 바이든이 한번 결심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셰일에 대한 증산이라던가 이러면서 90달러 정도까지는 떨어뜨려 주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유가가 이제 조금은 하락한 예. 그러면 이제 요런 유가 지금 가격대에서 예. 우리가 이걸 반영해서 뭐 어딘가에 투자처를 찾을 때 뭐 참고할 게 있을까요? 화학주죠. 화학주. 네, 원래는 유가가 천천히 오르면은 화학주가 좋은데요. 네. 지금은 유가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화학주가 마진을 낼 수가 없어요. 네. 화학이라는 제품 가격도 이제 거래처와의 거래가 오늘 내일 시세로 결정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장기 계약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격을 빠르게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가가 천천히 올라가면은 그거를 계산해서 가격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반영이 안 된 거겠죠.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진이 늘어나게 되죠. 단 조건이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면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화학주가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화학주들 PER이 뭐 3배짜리도 있고요. 뭐 5배짜리도 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그렇게 저퍼가 된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스프레드 마진이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스프레드 마진이 늘리려면 잘 팔려야 돼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은 중국에다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풀려서 제조업들이 다시 활발해지게 되면은 수요는 늘어나니까 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유가가 떨어뜨리게 되면은 스프레드 마진이 확 늘어나게 되겠죠. 뭐 하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화학주가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도 존재하죠. 하지만 경기는 괜찮아야 된다는 조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하느니 차라리 경기 침체로 보는 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로 보는 뷰가 요즘 점차 는 건 사실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거의 뭐 9대1 정도? 왜 그렇게 보는지랑 왜냐하면 이미 네. 시장에 나올 악재들은 다 많이 나왔고 한데 그 다음에 실제로 소장님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기 침체 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둘이 터졌는데 네. 뭐 러시아 사태가 이렇게 길게 갈 줄도 아무도 몰랐고요. 그쵸. 상하이 봉쇄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할 줄 알았지 이렇게 2달 가까이 할지도 아무도 몰랐고요. 그게 또 확대가 될지도 몰랐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예상 터지고. 못한 게 너무 많아. 네, 없죠. 코로나 끝난 그 줄 얘기도 알았는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금리 예상을 하는 그 초기에는 주가는 오른다. 맞죠. 네, 근데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지도 몰랐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파월 발언만 해도 작년에만 해도 그냥 뭐 한 2번 정도, 뭐 그러니까 가볍게 2번 정도, 베이비 스텝 2번 정도니까 뭐 전혀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경기가 좋아서 적당히 올리겠다. 근데 이게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금리를 엄청 많이 올리겠다. 이런 일이 돼버리니까 다 악재만 쏟아졌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봐도 이게 과연 해결될까에 대해서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더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공포, 예를 들어서 상하이 봉쇄를 5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8월 말까지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기한이 있으니까. 예. 근데 기한이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은 내가 매도를 치고 나중에 좀 더 올라갈 때 그 타이밍에 다시 들어오자.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도 주식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그 타이밍을 못 맞춰요. 분명 뉴스에서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다 올라버려요. 그럼 뉴스 보고 이제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순간 벌써 끝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홀딩이 낫다라 생각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경기 침체 예. 실제로 온다면 예. 좀 어떤 주식, 뭐 어떤 자산 사야 될까요? 저는 아예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원래 계획이 있다. 원래 이거는 그 이제 10년 죽을라 사이클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그게 뭐예요? 경기 민감주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죽을라 사이클은 뭐예요? 예, 죽을라 주기. 그 진짜 우리말로 죽을라가 아니라 영어로 죽을라 그러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네네. 끝자리가 3에 가까울 때가 원래 코스피가 항상 바닥이에요. 여기서 끝자리라면 예를 들면 뭐 2973이라면 여기 93년, 예, 93년, 2003년, 2013년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리고 끝자리가 7에서 8쯤 됐을 때가 보통 이제 고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 97년, 그리고 뭐 2007년, 네. 뭐 2017년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거는 대한민국 그 수출 주력 업종들이 다 경기 민감주예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이런 건데 네. 전 세계 경기 자체가 이 설비 투자주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과잉 투자를 한번 쫙 했다가 다 같이 치킨 게임 걸려가지고 한번 또 어려워지고 불경기 한번 오고 그러다가 이제 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다시 늘어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제품 가격 상승으로 또 호황이 한번 또 오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주기인데 네. 대략적으로 3자에도 가까워졌어요 또 올해가. 그래서 원래 한번 또 침체가 올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보면은 2027년은 또 반대로는 경기 민감주들이 또 좋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 자체가 23년에 경기 민감주들을 좀 모아서 27년까지 그냥 버티는 모드를 가려고 했었는데 네. 뭐 22년에 또 이게 먼저 하락해 준다라 그러면은 좀 땡겨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침체가 이어진다라 그러면요. 네. 침체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도 1년 가까이 돼가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도 1년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세장도 보통 1년 반에서 한 2년 가까이 되면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가 돼갑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사는 가격이 아닌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담아도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침체라 그러면은 네. 더 사드릴 것 같아요. 뭘요? 주식들,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 대표적으로 반도체. 반도체가 만약에 올 하반기까지 하락이다라 그러면 네. 정말 저렴해지겠죠. 네. 예, 그러면 또 경기 호황이 오면 반도체는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반도체가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더 빨리 하락할 거고 더 빨리 오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도 안 좋다라 그러면은 사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말씀해 주셔서 삼성지 SK하이닉스 종목 한번 점검하고 가야죠. 아, 좋습니다. 네. 기왕이면 저는 항상 하이닉스. 아, 네,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직원은 아닌데 제가 네.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반도체 매출 비중을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99%고요. 삼성전자는 한 33% 됩니다. 그럼 나중에 반등을 주고 이제 반도체가 좋아졌을 때 반도체 비중이 훨씬 많은 그 기업들을 더 매수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초과 수익률을 많이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쁠 때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낫다라 보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또 다른 휴대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가전도. 그게 좀 더 안정된 투자처 아닐까요? 가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세용지마로 봤을 때 가전이 좋아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좋았다. 그러면 다시 꺾일 때가 오는데 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아질 일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전이 더 좋아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격도 굉장히 너무 비싸서 많이 부담스러워졌고 그러면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굳이 가전 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판매 대수로는 갤럭시가 괜찮은데 네.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쟁업체들도 거의 뭐 한 자릿수 대에서 아니면 적자까지 납니다. 애플만 거의 뭐 30%, 40%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이 결국은 프리미엄 폰 시장을 독식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나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 보면은 샤오미 정도 빼고는 이익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핸드폰 팔아서 결국은 버는 게 별로 없다. 그럼 결국 반도체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소년 가장인 거죠, 반도체가. 그럼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마저 안 좋아진다라 그러면은 되게 암울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 내려온 이유도 반도체가 전망이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인텔이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AMD라던가 지금 다 안 좋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락한다라 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라 그러면은 반도체 제일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